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경제가 무역 환경을 중심으로 요동치고 있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생산 기지의 이동, 재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OECD는 이런 현상을 further fragmentati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세계가 더 파편화되고 조각이 나는 모습, 이렇게 전개될 때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가 붕괴되는 모습이고, 그런 과정에서 특히 부품사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법한 이 자동차 기업의 공급업체라고 일컫고 있는 이 KCC와 같은 이런 공급업체들은 굉장한 고민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생산 기지를 이전하느냐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KCC에서도 인터뷰 요청을 주셨고, 인터뷰 촬영을 저희 유튜브와 동시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도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영상, 지금 현재 경기 판단하시는데 참조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셨네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힘들다."라고 지금 10여 년 동안 근무하신 분으로서는 말씀을 들어왔는데, 유독 올해는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정말 그 말씀에 거의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근래 들어 약 한 7년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네. 1.7% 예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과거에 고성장하던 그런 경제에서 저성장하는 경제로 지금 완전히 매몰된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냐. KCC에서 오셨으니까 네. KCC의 매출이 네. 과거에는 작년보다 10% 증가하고 또 작년보다 10% 증가하고 계속 그런 흐름이었다가 네. 어느새 작년보다 1% 증가하고 음. 작년보다 1% 증가하는 거. 근데 이것저것 다 고려하면 뭐 물가 인상분이나 임금 인상분이나 그밖에 나머지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 사실 1% 증가하는 것은 마이너스에 가까워요. 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기간이 네. 대략 2019-20 년부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팬데믹 경제 위기까지 만났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신 구간이 좀 장기화됐습니다. 장기화됐는데 2025 년은 죄송하지만 유독 어려운 구간이에요. 물론 이제 너무 솔직히만 말씀드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로자들에게. 왜냐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면 임금 협상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지금 물가가 이만큼 상승했으니 임금 좀 이만큼 올려주세요."라는 임금 협상 요구가 있거든요. 네. 그 요구를 기업 입장에서는 또 들어 주려고 해요? 안 들어 주려고 해요? 안 들어주죠. 안 들어 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나 제 기업 입장에서 논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사하셨던 뭐 10여 년 전 네. 그 당시와 지금은 그냥 성장률의 레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아예 그 당시 초반에 입사하던 시절에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3% 대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냥 1% 대로 내려온 거예요. 아 그러면 비유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유독 2025 년은 어렵고, 또 KCC의 산업군을 고려하면 주된 고객이 현대기아 아닙니까? 네. 잘 알죠? 네네. 현대차 기아예요. 그럼 현대차 기아가 어렵죠. 그쵸. 왜냐하면 맞습니다. 관세 인상과 네. 또 중국의 추격과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과 이런 게 세 가지가 같이 만나요. 관세 인상, 중국의 추격과 압도, 시장 장악, 거기에 또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가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같이 만나니까 KCC의 주된 고객사가 어려우니 KCC도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밸류 체인인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기업 입장에서 사측을 대변해서 말씀드릴 이유는 없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어렵다 해왔지만 유독 이번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공감이 갑니다. 네. 네. 일단은 KCC는 부품 공급 업체죠. 정의를 해본다면.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부품, 소부장 기업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소부장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이 글로벌 생산 기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생산 기지가 만약에 한국에 있다. 그러면 글로벌 경제를 볼 필요가 없죠. 한국에게만 적극적으로 납품하면 되니까. 근데 그 납품하던 해당 공급처가, 수요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동하는 동선을 잘 파악하고 그것에 발맞춰서 움직여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수출기를 열어가면서 옮길 방법도 있겠지만 또 역시 현지 생산 체계를 갖는 것, 예, 같이 고민을 해야겠죠. 그 두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2.0 시대, 이 시대에는 어쨌든 트럼프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 미국으로 생산기지 옮겨라. 옮길 수 있는 압박책이 관세고 유인책이 법인세 인하나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배제시켜 준다거나 금리 인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 유인책과 압박책, 채찍과 당근을 다 가동해서 어쨌든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라. 그리고 이 공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시켜라. 이게 하나의 방향성인 거예요. 그러면 역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미 미국의 생산기지를 옮겼지만 그럼 그 다음 할 일이 뭘까요? 생산기지를 더 옮겨? 더 옮길 것까지는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관세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대차 기아 입장에서는 정식 용어는 현대차 가운데점 기아죠. 예, 현대차 기아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미국 내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의 생산 비중이 전체 총 생산액이 있는데 그중에 한국에서의 생산, 또 다른 나라에서의 생산, 그리고 미국에서의 생산 비중이 각각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우리에게는 관세 예외 대상으로 해주세요. 라는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현대차 기아가 이미 생산 기지를 옮겼고 가동률을 올려나가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알루미늄 수출이 늘었어요. 왜?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거나 다른 나라에 있었으면 미국으로 철강 수출을, 미국으로의 알루미늄 수출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고객사가 옮겨간 거죠. 옮겨가니까 철강 알루미늄 수출이 늘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신경을 쓰는 거죠. 얘네 봐라. 철강 알루미늄 수출을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 기지를 옮겼더니 이제는 철강 수출도 옮기라는 거죠. 철강 수출하지 마. 알루미늄 수출하지 마. 이것도 옮겨라. 그래서 현대제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생산 기지 만들게요. 이렇게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받고 철강을 공급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현지 생산해서 철강을 공급한 게 유리할까를 계산기로 두들겨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다만 가장 좋은 것은 생산 기지도 안 옮기고 관세도 예외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부가 협의하는 거고요. 그 기업과 정부가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면서 그런 방향성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KCDC도 자동차 기업의 부품 공급업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부품사도 같이 옮겨가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관세 예외 대상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고민도 해볼 수 있고 근데 이런 고민 속에서 좀 지배적인 고민 한 가지는 미국 생산 비중을 늘리고 미국 생산 기지화 되는 거 이것도 한 가지 중요한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트럼프 시대가 영원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특히 4년 임기 중에 2년 내 왜냐하면 연임이 아니라고 가정하잖아요. 지금은 연임이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 레임덕이 조금 더 빨리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를 굳이 신경 쓸 기간은 2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놓고 내가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겨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실제 많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세 예외 대상이 되고, 그리고 특히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주요 표적이 중국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옮기는 이런 전략들은 장기적으로도 유효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누가 당선이 되든 향후 미국의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그러니까 트럼프 1기든 바이든이든 트럼프 2기든,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정권이든 중국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방법은 다른 거예요. 바이든은 비관세 장벽이었던 거예요. IRA나 칩스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서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고, 트럼프 2기는 관세를 통해서, 관세 장벽이냐 비관세 장벽이냐, 총이냐 칼이냐,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중국을 배제할까를 고민한 것이지, 배제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또 다른 고민은, 미국으로 입지를 더 강화할까, 혹은 중국에서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중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공급망을 갖춰 나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고민해야 되겠고, 특히 공급망을 옮겨 나가는 과정에서는 미래에도 또 생산 기지로서 장기적으로 유망할 만한 지역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고민이 결국 결론적으로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이름하여 알타시아라고 하는데,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들, 주로 베트남이 첫 번째 모델이었고 지금은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부상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로의 생산기지 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나 엑소더스라는 현상, 탈중국 같은 말이죠.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의 모습들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중국을 떠날 뿐이지 그냥 생산 자체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중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겠다라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했을 때 어느 나라의 생산기지를 입지시켰을 때 더 많은 기회가 있을지를 면밀히 고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으로서는 주목될 만한 나라가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캄보디아, 또 태국, 베트남, 이런 번역을 이름하여 알타시아라고 하거든요.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서플라이 체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타시아, 이런 국가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명하면서 우리 기업이 생산 기지를 입지시키기에 어느 지역이 가장 유리할까라는 것을, 또 역시 그 나라의 정책과 그 나라의 노동 환경과 또 각종 원자재, KCC 입장에서 원자재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원자재를 현지에서 직접 조달받는 방식을 취해서 생산한다면 생산 단가를 낮출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시장에 입지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피벗이라는 이 용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특히 이제 농구 경기할 때 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공을 이렇게 등지어서 방향을 이렇게 전환하는 것. 여기서 공을 뺏으려고 할 때 공을 여기 있었으면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게 피벗입니다. 어, 경영학에서도 이 피벗이라는 단어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영 전략 방향을 이제 취소하고 아예 다른 경영 전략 방향으로 옮겨가자. 이게 피벗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나는 지금까지 나 이런 전략으로 나의 어떤 경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자 하다가, 내가 이 경력을 갖춰봐야 미래 유망하지 않은 것 같아. 더는 다른 분야에 좀 자격도 취득하고 경력을 개발해서 미래에 유망한 인재가 돼야 되겠어. 나의 삶을 설계하는 것도 피벗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강조했던 이 피벗은 첫 번째,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된다라는 의미에서 피벗을 채용한 겁니다. 2020년, 21년 경제 위기가 왔죠. 팬데믹 경제 위기. 그래서 세계적으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했죠. 완화의 시대. 금리를 제로 금리로 인하하는. 그리고 22년, 23년 초인플레이션이 찾아왔어요.
어마어마한 고물가가 찾아왔어요.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구간이 있었죠. 금리 인하기, 금리 인상기. 이것을 긴축의 시대라고 합니다. 긴축적 통화 정책. 그리고 24년 중반부터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물가 안정세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물가 상승률이 22년 중반에 정점을 찍고 이제 상당 부분 목표하는 목표 물가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적정 금리를 찾아, 이걸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자국이 선정한 중립금리를 찾아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자. 이런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그렇다고 완화의 시대까지는 아닙니다. 제로금리를 도입하는 시대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부합하는 건 아니니까 금리를 인상했던 기조를 벗어나서 인하하는 기조로 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낮은 금리로까지 가지는 말자. 중립금리가 2%면 그 위에서 금리를 결정해 나가자. 어쨌든 통화정책 기조,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 그래서 완화의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긴축과 완화의 사이, 그 사이로 점차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되는 그런 시대를 이 피벗의 시대라고 하고, 그 피벗의 시대에 걸맞는 자산시장의 모습이 형성되죠. 완화의 시대 때 집값 폭등하고 주가 폭등했듯이, 긴축의 시대 때 집값 조정되고 주가 조정됐듯이 피벗의 시대에는 다른 기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큰 틀에서 이 시대를 구분짓고 이 피벗의 시대의 통화정책 기조 관점에서 이 시대에 걸맞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견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KCC에서 오셨으니까 기업들의 경영 전략도 트럼프 2.0 시대와 기존 바이든 시대는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달라져요. 아까 가볍게 질문 주셨지만 일단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이라는 방향성, ESG라는 그 경영 전략, 이것도 무게감이 싹 빠지는 겁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미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ESG 펀드로 조성했던 기금을 다 탈회합니다. 중앙은행 네트워크도 있거든요. 그것도 중앙은행들이 다 탈퇴합니다. 그러니까 ESG를 주목하지 않아요, 이제. 탄소 중립 노력을 집중하지 않아요. 돈이 빠져나와요. 돈이 빠져나오면 그쪽의 경영 전략 그 방향을 지속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트렌디하지 않은 기업이 되는 거예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않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 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글로벌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제에서 트럼프 2.0 시대에 잠깐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게 트렌디한 대응은 아닌 것이다.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아직도 ESG입니다. 좀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방향을 놓고 자금이 흐르는 것과,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옳은 일이야라고 설정해 놓고 자금이 투입됐던 것이 아니라 이게 트렌드야 하고 움직였었던 거라면, 트렌드가 바뀌었다면 좀 달리 움직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전환되니까 경영 전략 방향도, 경영 전략 목표도, 경영 전략 1호, 뭐 ESG 경영, 2호 뭐 다른 거, 3호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영 전략들을 설정하잖아요. 근데 그 경영 전략의 순위에서 사실 빠져나오는 개념이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경영 전략의 기조의 전환. 앞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교육 환경에 거대한 변화가 있으니까 그것에 맞는 또 대응,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경영 전략의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 또 국가의 경제 정책 방향도 피벗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25년은 24년까지와는 여러 가지로 달라지기 때문에 피벗이라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담아 또 피벗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출판사와 이 제목을 정할 때 좀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피봇이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니까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25년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그 용어는 피봇이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지를 좀 표명했었고, 예를 들어서 23년에는 Great Recession 23년 경제전망, 또 2024년은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 다 인정하고 알고 있는 단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도 동의를 해요. 출판사의 니즈는 뭐예요? 많이 팔자. 저의 니즈는 뭐예요? 맞는 말을 하자. 니즈가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 이 피봇의 시대 질문을 주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제목을 선정하는 데는 좀 강한 제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드려본 적은 없는데 질문 주셔서 답변도 드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KCC 기업을 잘 알고 이미 2020년, 21년에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ESG 경영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했었어요. 임원진들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인지를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ESG 경영 철학을 경영 전략 방향으로 이제 설정한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옳은 방향이지만 민첩한 반응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했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2020년에서 24년까지의 유행이다. ESG 경영 철학은. 그러니까 저의 뭐가 맞냐라는 질문하고는 다른 거예요. ESG 경영으로 가야 된다에 대해서는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ESG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 방향으로서 제가 가져가고 싶은 것은 유연화,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완제품 기업이 아니고 소부장 기업으로서는 이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매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KCC가 광물 자원을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물 자원 개발 업체로부터 원자재를 소싱 받는 것이고, 또 KCC가 만든 이 부품을, 중간재를 또 완제품 제조 기업에게 납품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정확히 중간에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밸류 체인의 다변화 속에서 원자재 공급망도 불안할 수 있고요. 수급처도 해당 공급망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2025년 경제를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라고 가정을 하고 싶고요. OECD 경제전망 보고서가 막 발표됐었는데 부제가 되게 재밌는데 스티어링, 이게 스티어링이 제 생각에는 그 KCC가 쓰기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기업에 공급하는 업체니까. 스티어링, 이게 운전하다는 거예요. Steering through uncertainty, 불확실성을 뚫고 운전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개가 자욱해요. 그러면 빠르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도 안개가 자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뭔가 위험한 일이 있을지 주시하면서 잘 우회하거나 기민하게 대응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유연하게 길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개가 자욱하던 구간이 아닌 데랑 안개가 자욱한 구간은 다른 거예요. 근데 2025년은 안개가 자욱한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면에서 밸류 체인 상에서. 근데 KCC는 중간재 기업으로서 광물 자원 개발 업체도 아니고 원자재 기업도 아니고 완제품 기업도 아니고 가운데 끼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밸류 체인이 불안할 때 상대적으로 더 불안한 기업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재 공급만 끊기면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원자재가 뭐예요? KCC 입장에서.
그 실리콘 쪽에 원자재 공급이 불안해지면 생산망이 막히죠. 네. 그러면 이 완제품을 수주받아야 될 수주업체 입장에서는 거래처를 바꿔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압박이 취해질 수 있죠. 맞죠? 그럼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불안하게 전개되는 구간이니까 저는 이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제 Steering Through Uncertainty가 정확한 이 KCC에게 전달해 줄 만한 표현이 될 수 있고, 그걸 저는 그냥 그 제 용어로 표현한 게 유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ESG 경영 철학은 상대적으로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유연한 대응은 아니다. 라고 보고, 지금 2025년에 또 26년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니만큼 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유연성을 제고하자. 유연하게 사고하고 그러기 위해 더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자 하는 고민이 집중되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